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전설의 교양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담이나 전설 중에는 귀신이 진짜 무섭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대와 달리 귀신이 한 사람을 넘어 가문까지도 망쳤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고려시대 한 명문가를 집어삼킨 귀신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이건 고려의 제32대 왕 우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 우왕 시절 신시성을 가진 대대로 관료를 배출해왔던 명문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시 문중은 신유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바로 원기 때문이었죠. 신유는 신시 문중의 17대 가주로 가문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그런대로 관료로서 일을 잘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상 반열에 있던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어느 날 신유의 손자가 밖에서 놀고 있다가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길래 집안 어른들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자가 말하길 밖에서 놀고 있는데 누군가 내 몸을 붙들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라는 말을 했죠. 이렇게 말하는 손자의 등에는 진짜로 손바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크게 노한 집안의 어른들은 하인들을 시켜 그 근방을 지나는 사람들을 조사했으나 손자를 때린 범인은 끝내 밝힐 수 없었습니다. 또 신유의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낮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는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웬 남자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의 배를 짓누르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본 며느리는 그만 혼절을 했고 아이는 결국 유산되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지붕과 바닥이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지어놓으면 어느 사이에 그 밥이 뜰에 흩어져 있고 또 밥을 지으면 솥뚜껑은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 밥 대신 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개를 부리는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화분이나 책상이 공중으로 날아다니기도 했고 또 큰 가마솥 뚜껑이 천정에 붙어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앞들에 있는 채소가 시들어 있어 조사를 해보니 모두 거꾸로 심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 장롱 안에 넣어둔 옷이 모두 나와서 천정이나 대들보 위에 늘어져 있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불이 없는 아궁이에 불이 갑자기 일어나 그 불을 끄면 불이 문간방에 옮겨붙어 다 태워버리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신유의 아들인 신원이 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업무를 마치고 오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걱정돼서 그 사람의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입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죠. 결국 신유의 아들은 살인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안팎으로 변개가 생기자 가문의 사람들은 뭔가 귀신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당을 불러 구술했다고 합니다. 무당이 한참 의식을 하며 영접을 시도하자 무당의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혀지며 말했습니다. 망할 신씨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넌 누군데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냐? 신유가 소리쳐 묻자 무당에 붙은 원기가 소름 끼치는 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신계량이다. 신계량은 신유의 외사촌인데 2년 전 우왕을 몰아내려는 역모를 일으키려다 신유의 아버지에게 발각돼서 가문에서 사형을 당한 자였습니다. 이놈, 네 놈이 죽을 죄를 지어놓고는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닥쳐라. 니놈의 아이비가 날 배신했거늘 두고 봐라. 내 니놈들의 피를 말려줄 테다. 이 말을 끝으로 무당은 쓰러지더니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절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떠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신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선조들이 살던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황폐하게 하는 것은 자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귀신 따위를 무서워해서야 어찌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집에 남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괴이한 일은 계속 일어났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똥과 오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손자와 여자들이 뭔가에 놀란 듯 기절하거나 하인들이 자다가 죽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꿈에 신계량이 자신의 목을 들고 나타나서는 밤새 괴롭히곤 합니다. 신유가 화가 나서 도사나 무당을 불러 신계량의 원기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공중에서 그런 게 나한테 통할 것 같으냐? 라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기를 퇴치하려고 있었던 신유마저 처음에는 힘으로 버텼지만 결국 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떠났고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그 집은 폐허가 되었는데 밤마다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이 귀신 소동은 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가 우왕을 유폐시킨 후 그가 죽게 되자 사라졌다고 하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렇듯 귀신의 한이 지금과는 달리 엄청 세게 묘사됩니다. 아무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 만큼 그 당시의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기도 하죠. 이야기에서 나와있진 않지만은 분명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귀신의 원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렀을 때 어느 정도 원한이 해결된 건데요. 사실 집안이 망하고 나서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귀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끝나진 않았네요. 결국 고려가 망하고 나서야 끝나는 걸 보니 우왕에게도 한이 남아있던 것 같고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순순히 저승으로 떠날 수 있을까? 곱게는 못 가죠. 그 자식도 비슷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때는 2년 전, 저는 서천군의 한 미션스쿨 기숙형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시험 기간이었고 뻘짓하기 제일 좋은 시즌이었죠.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형들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일주일 내내 서천 읍내로 새벽에 탈출해서 놀러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새벽반을 끝내고 기숙사로 올라와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면서 노가리를 까던 도중 친구 몇 놈이 와서 밖에 나가자고 꼬시더군요. 귀찮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싶어서 너희들끼리 가라고 말했는데 지금 밖에 별 진짜 예쁘게 떴으니까 별이나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친구들을 따라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6명 정도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 시골이라 새벽 공기도 맑고 좋아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을 보며 마을까지 20분 정도를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쉴 겸 그 근처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만 시골 새벽길은 워낙 사람이 없어서 차가 세게 달리기 때문에 저는 미어캣 마냥 일어나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던 길을 보다가 도로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 형체였는데 이상하게 꾸물거리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죠.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싶어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 검은 형체도 마치 저를 따라하는 것처럼 고개를 옆으로 꺾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고 있던 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놀라서 친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저기 사람 있다고 빨리 튀자고 말하고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놀라서 저를 따라오던 친구들은 제가 뭐 잘못 본 게 아니냐고 물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분명 일자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분명 사람이 있다면 그 전에 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도로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이 저절로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불빛은 켜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시골 한복판, 그것도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 건 그간 새벽 탈출 경험상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도 제 자신이 의문스러워 뛰던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 걸어오던 형체가 이제는 저희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팔을 쭉 뻗은 채로 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 맞았다며 저게 뭐냐고 물었는데 순간 그 사람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 위치가 마을 입구 쪽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동네 주민이 술 먹고 뻗는 건가 대충 넘겨버렸죠. 일단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금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친구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앞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새끼 우리 쪽으로 뛰어온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보니 진짜로 어둠 속에서 저희를 향해 그게 쫓아오고 있었죠. 어찌나 놀랐는지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면서 이건 잡히면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뛰면서도 우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쫓아오면 사감을 깨워야 한다고 말했죠. 애들도 알겠다고 말하고는 죽는 힘을 다해 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왔는데 웬걸 이놈이 학교 옆 공장 쪽에서 우두커니 서서는 가만히 저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지 들어가서 각자 방으로 갔는데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그게 사람일지 귀신일지 대뜸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이때만 해도 당연히 정신 나간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처먹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거나 장난치려고 한 사람일 거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친구놈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뛰는데 발소리 하나가 안 나냐고 되묻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그 멀리서 조용한 새벽 시골길에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었냐고 말입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서 대답을 못하다가 우선은 살았으니 된 거 아니냐고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치과를 갈 일이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며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지시더니 혹시 너희 학교 주유소 쪽 아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신기해서 맞다고 말하니 섬뜩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천군에서 20년은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사셨는데 그 주유소 도로가 원래 사망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도 그 근처로는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곳이라고 말이죠. 워낙 도로가 한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고 몇 년 전에는 출근길에 지인분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시더군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게 분명 저희가 봤던 그 남자 또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자세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새벽에 그 길에 갈 일은 없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새벽 시골길에서 죽어라 쫓아오는 귀신을 보면 안 무서울 수가 없겠죠. 비틀대다가 달려오고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았다는 걸 보면 분명 거기서 사고로 죽은 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험은 친구들이랑 같이 했으니 망정이지 혼자 있을 때 그랬으면 달려서 도망도 못 쳤을 겁니다. 저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고 장애인 시설은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 한참 들어가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여름에도 산을 등지고 있어 시설 자체가 응달지고 서늘한 곳이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옆에 있는 재활시설에서 재활훈련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는 곳에서 일을 했죠. 그 건물이 2층이었는데 1층에는 교실과 사무실이 있었고 2층에는 운동시설과 컴퓨터 몇 대 그리고 뒷문으로 경사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2층에 있는 3평 남짓한 방을 휴게실로 썼고 총 4명의 공익근무 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여름날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생겨 2층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이 방은 창문이 없어서 불을 끄면 눈앞에 손을 대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죠. 그래서 마치 관에 들어간 것처럼 죽은 듯이 잘 수 있었는데 꼭 여기서 자고 나면 오히려 몸이 무겁고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다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그날도 여기로 왔던 건데 한참 잠을 자려고 하던 와중에 문 밖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리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회전할 때 자동차 바퀴에서 들리는 끼기익 소리가 뒷문 쪽에서 들렸습니다. 2층은 장애인분들이 오지 않고 대부분 직원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 누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는 휴게실 문 바로 앞에서 멈추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조용하길래 대체 문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살짝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뒷문으로 가봤는데 유리문이 안에서 잠겨있어서 등골이 오싹해졌죠.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하기에도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렸기 때문에 더욱이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휴게실에 다시 누워 잠을 청하긴 했어도 혹시나 아직도 문 앞에 있는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들며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금 잠을 자기 위해 휴게실을 찾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A라는 다른 요원이 먼저 자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때 생각이 나서 무서웠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편해서였을까 곧바로 잠에 들었고 그 짧은 새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새벽에 제가 휠체어를 타고 건물 경사로로 올라가는 짧은 꿈이었지만 일어났을 때 계속 생생하게 기억나서 기분이 나쁘더군요. 게다가 몸도 엄청 무겁고 땀도 흥건히 흐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A가 끙끙거리는 소리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뭔가 아픈 것 같아 불을 켜고 A를 보니 저랑 똑같이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흔들어 깨웠더니 겨우겨우 몸을 일으킨 A가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죠. 소름 돋게도 제가 꾼 꿈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건물 경사로를 누군가에게 업혀서 올라오는 꿈이었답니다. 제가 꾼 것도 말해주니 얼굴에 소름이 돋는 게 보였고 그날 이후로 A와 저는 2층 휴게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공익들에게도 그 휴게실에서 가위를 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다른 2명도 일찌감치 휴게소에 안 가고 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 거기에 뭔가 있다는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다른 시설 선생님들과 꽤 친해지게 되었는데 술 한잔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자리에서 우리가 왜 가위에 눌렸는지 알 수 있었죠. 다들 술이 취했을 때 슬쩍 더블 심산으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건물 2층에서 귀신 같은 거 나오나요? 그런데 생활시설에서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이 곧바로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복지관이 산 밑에 있잖아. 큰 길까지 차로 나가도 10분은 나가야 되는데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나가질 못해. 몇 년 전만 해도 도로도 비포장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눈 한 번 쏟아지면 거의 일주일은 시설에 고립돼서 집도 못 갔거든. 근데 눈이 많이 오면 갑자기 추워지고 기압도 떨어져서 그런지 장애인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생겨.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식장이라도 가야 되는데 눈 많이 오면 나갈 수도 없거든. 그때까지 너희 건물 2층에 시체를 보관해뒀는데 날이 엄청 추운 날은 시체가 썩을 일도 없으니까 보통 구석방에다 넣어놨어. 지금이야 도로도 포장되었고 제설 작업도 잘해주니까 안 그러긴 해도 그때만 해도 심할 때는 시체 5구를 보관했던 적도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에도 공익을 받게 되면서 그 방을 휴게실로 바꿨던 건데 하도 거기서 귀신 나온다는 말이 많아서 야할 사람들은 다 알아. 여기서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절대 거기 경사로로 안 다니고 휴게실 근처에도 안 가. 예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소문이 그 근처 가면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뭐 다들 모른 척하고 있는 거고. 다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 쉬라고 했는지 화가 나기도 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체 보관하던 곳에서 자고 쉬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위에 눌리고 무서운 꿈을 꿨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정도 무서움으로 바뀌었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최대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그때 휴게실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칩니다. 죽어서 방치되었던 사람들의 원혼이 아직도 그 방에 있겠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상상해보니 진짜 무섭고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몇 구의 시체가 있었던 곳에서 잠을 잤으니 이상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휠체어 끄는 소리가 방 앞에 멈춘 것도 어디 안 가고 그 문 앞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요. 실제로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가끔 그런 곳들을 볼 때면 약간 꺼림칙하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한국 공포영화에도 예전에는 단골 소재로 나오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립니다. 고급 호텔일수록 괴담에 민감합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절대 호텔 계열사와 브랜드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문은 그저 저의 창작글이다 정도로 말해두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동남아에 위치한 모 5성급 호텔의 룸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룸서비스란 고객이 객실에 전화로 주문을 하면 주문된 음식을 객실로 가져다 주는 것을 뜻하죠. 여기 호텔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호텔이지만 꽤 이름 있는 세계 호텔 체인에 속하는 호텔입니다. 여기서 처음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자 저도 본격적으로 객실 서빙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8층만은 복도 인테리어가 달랐습니다. 상사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8층만 VIP를 위해서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대답하더군요. 다만 이상했던 건 VIP에게는 거의 호텔 꼭대기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죠. 호텔에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파이어맨스 리프트라고 불렸습니다.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가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인데 무슨 층을 누르건 갑자기 2-3층을 내리박듯이 내려갔다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을 3번이나 경험했죠. 그래도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링 부서 직원과 커피를 마셨고 그때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엘리베이터는 문제가 많냐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말해줬죠. 아, 너 아직 그 얘기 못 들었구나. 하긴 아직 너한테는 다들 비밀로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알 거 미리 말해주지 뭐. 대신 내가 말해줬다고는 말하지 마. 알았지? 사실 엄청 오래전에 8층 객실에서 화재가 있었어. 복도까지 번져나온 불이었는데 소방관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쓰다가 죽었거든. 그 이후로는 매번 점검을 해도 기계적 문제는 없는데 그런 오작동을 일으키더라고. 못 믿는 표정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준 거라고 생각해. 믿을 수 없었지만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건 건물 기계 노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괴담을 믿게 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룸서비스 직원은 새벽 3, 4시경에 호텔 객실 복도를 전부 돌아야 됩니다.
손님들이 복도에 내다 놓은 룸서비스 집기랑 아침 식사 카드 회수를 하는 일이었죠.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야근이었는데 8층 복도로 돌아다닐 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는데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수동으로 여는 열쇠는 하우스키퍼와 보안 직원들에게만 있고 대부분이 퇴근한 이 시간에 비상계단에서 중얼거릴 직원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직업정신이 더 강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 문 너머에 누군가 있다면 직원으로서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죠. 몇 번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데 그 짧은 새 그 소리가 뭔지 눈치챘습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외우는 소리였는데 분명 직원 중에는 아랍계, 인도네시아계 직원은 없었으니 말레이계 직원인가 싶었죠. 아는 보안과 직원 중에 말레이계가 있는지 빠르게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돌렸는데 웬걸 문이 잠겨있는 겁니다. 몇 주간 고민하고 노크를 했는데 중얼거림이 뚝 끊겼고 몇 주간의 정적이 흘렀죠. 거기 계신 소리 다 들렸습니다. 나오시지 않으면 바로 경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너무 섬뜩한 나머지 곧바로 뛰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반사적으로 1층을 눌러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저를 보고는 놀란 직원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8층 비상계단에 누군가 중얼거리고 있다고 말하니 옆에 있던 오래된 직원들이 서로에게 눈빛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는 돌아가더군요. 해가 중천에 뜨며 퇴근을 했는데 여전히 간밤에 제가 들었던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가 실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엔지니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저번에 말한 죽은 소방관 중에 말레이계는 없었지? 맞지? 에이, 있었어. H로 시작하는 이름인데 말레이계 이름이니까 맞겠지. 그때 질식해 죽을 때 코란을 외웠었다나봐. 그게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도 이름이 기억나네. 그걸 듣고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말로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들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유독 8층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8층에 묵던 멀쩡한 손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호텔로 활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그 가족들이 호텔을 고소한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8층에 갈 일은 최대한 피하며 지냈고 계약 기간이 끝나 귀국할 때는 안도가 마저 들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에 호텔 비상구에서 경전 읊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가신 게 참 대단합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소리가 들렸을 때 문 하나를 두고 반대편에 뭐가 있을지 상상하면 진짜 무섭겠죠? 가끔 조용한 호텔 복도를 걷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돌아다니면 더욱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호텔 갈 일이 생기거나 비상구를 보면 계속 생각날 것 같네요. 먼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서의 사후세계는 다른 곳들과 약간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꽃밭을 걷게 되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중을 나온다고 하죠. 이 꽃밭을 서천꽃밭이라고 불렀고 이곳에는 삼도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건너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개 속을 걷는다거나 산을 걷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토속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각종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도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여러 설화를 통해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사후세계입니다. 유교에서의 사후세계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의 존재를 믿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될 텐데요. 유교 실학자 대부분은 사후세계에 그리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에피소드 중에 제자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뒤는 어떻게 알겠냐고 대답했죠. 조선시대에도 성리학자들은 사후세계를 미신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유교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규범, 양식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중시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표하는 정성을 장례, 제사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3년상을 지내거나 매년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보살펴주셨던 부모를 기리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환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윤회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이 있지만 생전에 어떤 업을 쌓았는가에 따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정해진다는 말도 있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죠. 아마 신과 함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승세계의 심판자 염라대왕이 있고 죽고 나서 49일 동안 심판을 받으며 다음 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재판관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개념은 유교, 불교, 도교가 융합되어 만들어졌다고 하죠. 다양한 사후세계관이 있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중천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중천에서 죽은 영혼이 떠돈다는 설이죠.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또한 사후세계를 명확히 나타내는데 사람의 믿음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러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슬람에서의 사후세계는 다른 종교들과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빠르게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 시신이 무덤에 묻히기 전에 육체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서 2명의 무서운 천사를 만나고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 시험을 거치게 되죠. 죽은 무슬림의 신앙이 독실하면 망자의 무덤은 호화로운 장소로 변하게 되지만 그의 신앙이 불완전하면 무덤은 고통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종교나 문화권과 달리 과학계에서는 사후세계를 대부분 부정합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보는데 뇌가 죽은 이후에 정신이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현실 외에도 다른 세계, 평행세계, 다중우주론 등을 떠올릴 수 있으나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등을 기반으로 사후세계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칼 세이건, 스티븐 호킹,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한 과학자들도 같은 주장을 했죠. 물론 토마스 에디슨의 마지막 발명품은 유령 탐지기였지만 말입니다. 원혼, 홀령이 구천을 떠돈다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우리 공포학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귀신은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한이 많이 쌓여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있는 홀령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과 생활 양식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통한 한을 풀지 못해 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만들어낸 관습 때문이죠.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귀신, 총각귀신,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악귀가 된 귀신 등 대부분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걸 보면 얼추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후세계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극히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안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한 설이 많고 믿는 사람들도 갈리거든요. 당연히 오늘 나오지 않는 종교도 있고 타문화권의 사후세계도 있습니다. 각자가 믿고 있는 사후세계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현실에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든 착한 일을 하든 원한을 품지 않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고 즐거워해야 죽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맥주에 치킨이나 뜯어야겠습니다. 아마 웹툰이나 여러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치 소설에나 나왔을 법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건 귀로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귀로 들어온 소리를 뇌가 의미 있는 정보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진동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뇌가 해석해서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로 표현하고 보통의 인간은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Hz 이하나 20,000Hz 이상의 소리는 뇌에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죠. 물론 20Hz에서 약간 밑돌거나 20,000Hz에서 미세하게 올라가면 진동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0Hz 이하를 들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여 초저주파, 불가청음, 오디오 하음이라고 부르죠. 과학이 발전하며 소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20Hz 미만의 초저주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상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당시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초저주파 연구 중 미스터리한 현상이 감지되었다고 보고가 된 겁니다. 초저주파를 응용한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교 몇 명이 귀가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했죠. 심지어 이 중 몇 명은 알 수 없는 불안에 떨었고 이유 없이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소리가 인간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실험을 거듭하면 할수록 초저주파를 들은 사람들의 증상이 심해졌고 급기야 한 조교는 환각이 보인다며 울음을 터뜨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경계심이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는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진행한 연구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인간이 특정 음역대를 듣게 되면 귀신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음역대는 20Hz보다 하나 작은 19Hz였는데 정확하게는 18.9Hz였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초저주파를 인간의 공포심, 심령현상 목격과 연관지어 연구를 했고 또 다른 연구 결과들도 나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때 어디에선가 초저주파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펜싱을 하던 사람이 칼을 닦을 때 미세하게 칼이 진동했고 그로 인해 초저주파가 생겼는데 이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심령 스팟, 고스트 스팟에서도 초저주파가 흐른다는 점도 알아냈죠. 영국 코번트리 대학교의 빅텐디 박사는 런던 지하철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곳을 연구했는데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오는 과정에서 초저주파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내죠. 그럼 이쯤에서 19Hz가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들어보실 텐데요. 제가 소리를 증폭시켰으니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 대부분은 소름 끼친다고 하고 이걸 들었을 때 괜스레 무섭고 회색의 사람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초저주파와 관련해서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은 들을 수 없지만 다른 동물들은 이 소리를 명확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초저주파가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자연재해라는 거죠. 눈사태, 폭풍, 화산 폭발 등의 소리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초저주파 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동물들이 미리 도망을 친다는 거죠. 저주파 음이 공포, 우려를 야기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초저주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을 했을 때 참여자 전원이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고 불안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대부분 추론에 가까워 명확한 해답은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본인이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 19Hz를 들었을 때 귀신을 봤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더욱 귀신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반복적인 진동만 들리는 이 소리에 대해 아직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영역을 조사하기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과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결과들을 봤을 때 분명 심령 현상과 공포와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Hz에 대해 알아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앞으로 공포 라디오 하면서 은연중에 배경음으로 깔아놓는 게 어떨까 했습니다. 감지되지는 않겠지만 이야기가 더 무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5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대학교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곧바로 자취를 알아보게 되었죠. 이미 괜찮은 자취방들은 입주해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제가 알아볼 시기에는 정문을 기준으로 한참을 가야만 방이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도심 바깥쪽에 있어서 외진 곳인데 혹시나 밤에 혼자 갈 때가 무서울 것 같아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빌라를 택하게 되었죠. 4층짜리 평범한 빌라였는데 이미 2층 위로는 다 차있고 부동산에 나온 방은 1층 방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꺼림칙했던 건 집 밖에 바로 시멘트 담벼락이 있었고 그게 1m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서 뭔가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괜스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말하니 복도에 CCTV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니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 작은 창문이 있었고 하필이면 제가 싫다고 했던 담벼락을 향해 나 있더군요. 괜히 기분 나빠서 고민하고 있으니 아저씨가 어차피 방도 다 빠졌고 1년 계약금에서 10만원을 빼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터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계약했죠. 방 청소도 하고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와서 꾸미는데 창문은 투명한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푹 자고 다음날 학교에서 개강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는 집에 오자마자 이불 펴고 곧바로 잠에 들었죠. 그러다 입에 단내가 나고 속이 메스꺼워서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불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이 냉장고의 냉각기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소리가 나는 쪽이 냉장고가 아니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순간 창문을 봤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문에 거뭇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한 3초간 얼어붙어 있다가 달려가서 불을 켰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창문만 보고 있다가 술에 취해 잘못 본 거라고 넘겼습니다. 물론 무서운 마음에 며칠간 불을 켜두고 잠을 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혹시나 창문에 누가 있나 자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잤죠. 그날은 팀플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집에 왔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자면서 힐끗힐끗 창문을 봤는데 어느 순간 아까 그 툭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없길래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툭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몇 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순간적으로 또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불을 켜고 창문을 드르륵 열었고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점점 공포심이 옥죄오고 있었죠. 속으로 이게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소리인데 방 한가운데 혼자 있는 상황에서 들리니까 별의별 상상이 다 되더군요. 그래서 동기 몇 명 불러서 같이 술 먹고 잔 적도 많은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친구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다 며칠 지나니 소리도 안 들려서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계속 깨버릇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색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과제 하나를 제출 기한을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과 교수라 과사에 가서 제출하려고 조교를 찾았습니다. 안면이 있던 조교라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대뜸 저한테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이런 인사를 하나 싶다가도 과제를 내야 하니 대꾸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어디 살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빌라 A동에 산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표정이 이상해지더군요. 말 그대로 뭔가 똥 밟은 것처럼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서야 거기 소문 아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어서 듣고 있으니 몇 년 전에 거기서 사람 죽었다고 하더군요. 3층에서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매달 곳이 없으니까 행거에 줄을 매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행거에 줄을 묶어서 뛰어들 때 그대로 창문에 걸렸고 어찌나 세게 달려들었는지 거물벽으로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방 창문에 곤두박질 쳐서 발견 당시 아예 창문 쪽으로 박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가정 불화다, 성적 비관이다 등 이런저런 소문이 많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 집 창문에서 그랬다고 하는 게 더 중요했죠. 어디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을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혹시나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 집에 오는 길에 3층에 올라가 보니 그 방이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방인데 대단한 것도 안 넣어두는 창고로 쓰고 있었고 심지어 문짝도 없이 화원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방을 보니 더 이상 여기선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주인 아저씨가 집에 없어서 빨리 보자고만 연락하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친구도 집에 없는 날이라 여기저기 연락만 돌리다 하는 수 없이 12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버티다 12시가 다 되어 PC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모텔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겁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밖에서 객사할 것 같아서 눈 질끈 감고 카드만 가져오자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죠. 문 열고 카드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쉬운 일이라고 다독이면서 말입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몇 번의 심호흡을 하고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깜깜한 방 안을 보자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눈 가장자리로 창틀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일단 불을 켜고 서랍에 들은 카드를 찾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상 불을 끄려고 하니까 또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그냥 전기세 내자는 생각으로 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 전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깜빡깜빡 빛이 전멸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해서 저도 모르게 등을 보다가 자연스레 창문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만한 창문 틀에 낀 사람 머리가 저를 보고 있더군요. 팔다리가 사방으로 굽어있는 사람이 동공이 풀린 채로 저를 보고 있는데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니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머리가 땅으로 퉁퉁 박는데 그 소리가 새벽에 제가 듣던 소리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졸도했는데 눈 떠보니 해만 떠 있을 뿐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저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업이고 나발이고 집주인 찾아가서는 거품을 물면서 지랄했습니다. 사기 계약이고 사람 죽은 줄 알았으면 누가 여기서 사냐고 난리를 치는데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게 이미 8년 전 일이고 그간 수많은 세입자가 있었다고 왜 저만 난리냐고 하더군요. 다른 방 구해놓고 계약 파기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역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계약부터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 구해놓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는데 내가 새벽에 본 걸 이야기해도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냐는데 눈앞이 벌게져서 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본가는 멀고 돈은 없으니 이대로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그럼에도 나왔습니다. 계약금은 그대로 뜯기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형편에 알바만 하면서 겨우겨우 모텔에서 자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나니 도무지 일상생활이 안 되었죠. 모텔에서 잘 때도 꾸벅꾸벅 졸면서 혹시나 창문에 뭐가 보일까 흠칫하며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밤새 하얀 벽만 보다가 잠을 자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창문을 볼 수 없으니까 계속 벽만 보는 거죠. 가끔 길을 걷다가 밖에 걸려있는 행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또 나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이라도 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가끔 툭툭 소리가 들릴 때면 생각날 때도 있어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귀신이 너 오늘 나갈 거 안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버리네요. 작은 창문 가득 얼굴을 들이밀고 머리를 박고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섭습니다. 저였으면 기절해서 이틀 뒤에나 일어났을 것 같네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인 아저씨한테 얼마나 화가 날까 싶기도 한데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긴 하네요. 예전에 저 아는 분은 이사를 다니시거나 사무실을 낼 때 꼭 무당을 데려가더라고요. 혹시나 뭐 안 좋은 게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런 버릇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나 심하게 당했으면 굳이 무당을 끼고 임장을 다닐까 싶으면서도 괜히 나도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닐까 무섭기도 하고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직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